이리 오너라 이리 온. 오늘이 몇 회인지가 책이 없어서 68회입니다. 야, 많이 됐다.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이코노미스트와 전략이랑 저랑 셋이서 저희 주말에 회의한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드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같이 업데이트 하시다 보면 뭐 이게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이슈인지를 그리고 이슈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해석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범피로드 그러나 바닥 구간. 근데 이 범피로드라는 단어가 갑자기 누가 했던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고 범피로드가 이런 건 울퉁불퉁한 길이잖아요. 경기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굉장히 좀 지나간다. 그래서 뭐 단일하게 또 V자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일단 우리 최장영 칩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주간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도 아마 저희가 이제 주간 자료가 5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매주 항상 좀 안 좋은 뉴스들을 우리가 그래도 좀 희망을 찾아가는 뉴스들로 좀 봉합을 하는데 이번 주에도 뭐 MSCI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당장 내일 나오니까 또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야 될 거고 주가도 또 힘없이 계속 밀리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왜 범피로드라고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벤트들이나 시장 외적인 정치나 경제 이벤트들 항상 있어 왔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정책 담당자들의 스탠스 변화와 그에 따르는 정책이 나왔을 때는 그 우려 이상으로 시장이 조금 버텨내는 구간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범피로드라고 했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주간 지수 밴드 뭐 2010 굳이 2000이라고 하지 왜 2010이냐 했으면은 약간 최근에는 밸류에이션보다는 테크니컬하게도 많이 보시니까요. 첫 번째는 이게 1월에 올라왔을 때의 갭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좀 메워서 가려는 움직임이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1월에 올라왔을 때의 동력을 생각해 보면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측면이 1월 3일부터 부각이 되면서 그때 강한 음봉 이후에 올라온 차트가 올해의 차트였어요. 그런 측면 더불어서 이제 지난 10년간의 주가의 평균이 20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금융위기 이때 2008년에도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2010 그러니까 10년간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한 적은 있었지만 돌아보고 나서는 상당한 주가의 어떤 진입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금융위기를 자주 비교하시는데 그땐 지금보다 더 심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2010포인트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3페이지에 있는 차트는 다소 뻔한 차트일 수 있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지수의 변화를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리를 올리면 성장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센티가 확산이 돼서 주가가 더 갔었고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2010년, 11년에는 그러한 사이클인 줄 알고 ECB가 금리를 올렸다가 유럽의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철저히 낮은 금리를 통해서만이 그래도 좀 주가도 올라가고 성장에 조그만의 어떤 미약하게나마 올라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이 좀 그런 구간이지 않겠냐. 지난주에 5월 FOMC 의사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졌네 라는 측면만 봤지만 사실상 올해 내내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머징 국가들 중심으로 최근에 금리 인하하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미국 이외의 주가가 보시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내지는 타이트닝, 긴축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안 해도 되겠구나 정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책이나 우리가 뭐 자료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전의 경제 사이클이라든가 그때 어떤 과거를 갖고서 시나리오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어떤 시나리오를 많이 잡았냐면 위기 이전에는 금리를 오르다가 이제 플랫하게 가다가 금리를 내리면 부러졌다. 그렇죠.
이 금리 위기 전 사이클로 본다면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이 결국 아까 말했지만 성장이라는 어떤 등치식이 가능한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혹시 금리 올리다가 좀 멈췄단 말이야 또 지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금리까지 내리면 그 사이클 아니냐 또 이런 소위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도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하고 둘이 같이 네, 좀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갭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갭이라는 게 지금도 갭 많지 않냐라고 했지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마디로 뭐 은행 예대율은 100%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CDS라든지 그런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다가 뭐라 그럴까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고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계부채가 정상화돼서 이제야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뭐 대부분은 다 정부 부채가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 부채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부 부채가 원활히 워킹을 하기 위해서 즉 돈의 차입자가 지금은 민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계속 차입해서 돈의 서큘레이션을 만들어줘야 그나마 성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데 그러려면 금리를 상당히 빠르게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조에서 아까 사실 우리가 방금 녹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셋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결국 2012년에 유럽 쪽이 훨씬 더 커 보였어요. 사실 그때 정말 위험해 보였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어떤 소위 상황도 그러니까 미국 혼자 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미국 혼자서는 중국과 이런 갈등이 계속 증폭되면 이게 참 어그러지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고민스러운 거거든. 이러다가 정말 또 다시 우리가 저번에 아웃라이어에서 말했지만 작년 2018년에도 우리가 연간 컨센서스들 각 증권사들의 전망치 밴드 하단이 깨지면서 무너졌었는데 올해 컨센서스 밴드 하단이 1940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약간 뭐 위로도 우리 사실 아웃라이어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혹시 위로 컨센서스 상당히 뚫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점점 하단으로 다가서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하단을 깨트리를 촉발시킬 만한 어떤 소위 어떤 불확실하고 어떤 블랙스완적 상황 이런 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뭐가 있으죠?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블랙스완이 아니죠. 머릿속에 없어야지 그게 블랙스완이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얘기 나오는 브렉시트나 중미 무역 분쟁은 블랙스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려보시면은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려놓고 보면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기준금리 인하하니까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석은 잘 안 하고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준금리 인하하니까 그쵸. 같은 속도로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냐 아니면 디플레이션 파이터였냐라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물가 수준이 높았어요. 높은데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물가 요번 주에 아마 발표될 예정인데 PCE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 예상치가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가지고 뭐 경기를 따라간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연준의 한마디 보시면 쭉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든 물가 상승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말 안에서 물가에 대한 기대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쓰겠다라는 말들이 오늘 저희 왜 그 항상 중요 인물의 한마디 있잖아요. 그 연준에 대한 글을 읽어보시면 다 그 얘기예요. 뭐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냐면 그냥 청취자분들이나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게 정말 금위기 이전과 이유가 너무 달라졌다는 걸 요새 점점 더 절감하거든 저는. 여러 경제 이론들도 참 많은 거 심지어 우리가 저러는 게 과연 먹히겠어 했던 MMT 같은 것들도 우리가 그때 책 읽으면서 스타디를 했지만은 이게 이런 게 사실 먹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공론화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디프레이션 파이터가 그런 거 아니야 MMT 같은 것까지 그렇죠. 도입된다는 맞죠. 게. 뭐 근수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상황까지 왔는데 오케이 그럼 넘어가 4페이지 그림도 되게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면 워낙 이벤트적인 게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정치적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 경제 정책 불확실성 이 지표가 뭔가 많이 올랐을 때 이거 어떤 식으로 서베이인가요? 이거는 이거를 만드는 그 협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는 나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이벤트들을 다 챙겨보지 못하지만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생각보다 험준했던 구간들이 있었고 그 구간에는 동일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주가는 바닥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재미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90년대 초반 뭐 걸프워가 때나 있었고 뭐 9.11도 있고요. 이라크도 있었고 이럴 때마다 이라크 침공이 있었고 주가가 오이시사네인지가 바닥이 나왔던 거고 예. 공교롭게도 최근에 오이시사네인지는 굉장히 낮아져 있기 바닥권에 때문에 예, 그렇죠. 이게 한번 확 근데 이게 반대로 확 쳐준 느낌을 안 받아서 이게 쳤었던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무역 갈등이나 이슈라든지 이란과의 어떤 그 으르렁대는 부분들이 안 좋게 가는 거죠. 안 좋게 가는 건데 또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국 뒤에서도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그 정책 담당자들도 있지만 결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들은 꾸준히 이것 때문에 더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더 나왔을 때의 그 대체 효과가 생각보다 주가가 이거를 덮고 그냥 올라가는구나. 유럽의 재정 위기가 막 터졌을 때 보시면 2012년, 13년에는 그리스는 아예 뭐 그렉시트 막 얘기하고 그리스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뭐 남유럽이 다 죽는 시나리오까지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유로존 무슨 우리가 월보를 낼 때마다 항상 유로존 얘기가 들어가면서 물론 지금도 유로존의 위기는 얘기 안 하잖아요. 유로존이 조금은 올라와줘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도 유로존에 대한 얘기를 쓰면은 거의 뭐 세상 망한다는 논리 우리가 항상 쓰기가 힘들었던 유로존 거예요. 말한 김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28페이지에 테라사 메이도 이제 또 막 일부에서는 이제 메이가 나아가게 되면 그 보리스 존슨인가요? 이상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뭐 뉴욕 출신이라며 이분은 자꾸 트럼프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이게 보리스가 존슨이 되면 브렉시트를 할 것이다. 노딜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보리스 존슨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신을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 사람이 자꾸만 될 거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국 언론이나 이런데 한 달 전 기사만 봐도 지금 새로운 총리 후보로 나온 사람이 한 9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눠져 있는 게 뭐 친 브렉시트파 아니면 강경파 뭐 브렉시트 반대파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일단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얘기하는 거 보리스 존슨이 들어오면 노딜인데 그 후보당에서 보수당에서 이제 멤버들이 대부분 하드 브렉시트를 원하는 애들이 보리스 존슨을 뽑아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추산되고 있는 그 보수당 내에 하드 브렉시트파가 112명 정도, 118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전체 인원이 316명이거든요. 그 보수파가 그렇게 해보시면 과반도 안 돼요. 보수파 전체에. 근데 이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얘네가 보리스 존슨이 된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무조건 이 사람이 마음대로 노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뭐 마음대로 합의할 수 있고 마음대로 노딜할 수 있으면은 메이 총리가 했겠죠. 그쵸.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근데 노딜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노딜은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 하원에서 가장 강한데 이 노딜을 하는 총리 한 명 왔다고서는 노딜을 한다?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럼 메이 총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랑 같은 얘기를 지금 보리스 총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투표에 의하면은 하원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합의보다는 투표나 아니면 취소하는 게 더 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 합의지 노딜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합의를 한다라 그러면은 첫 번째 시행하는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시행되는 연도는 2023년도 1월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뭐 우려되시면은 3년 반 동안 뭐 반영하셔가지고 예 하신 아니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 그러니까 저는 페이스북도 하니까 보면은 또 이제 굉장히 이거를 또 약간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로. 근데 이제 저희들의 원래 시나리오는 메이가 버티기 힘들 것이다였고. 그죠. 버티는 대로 좀 약간 일찍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이제 끌어내려지면은 올해 말이었는데 끌어내려질 거로 봤는데 저희는 그냥 내려와 버리네. 메이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끌려 내려간 거라고. 왜 제가 이 말을 먼저 꺼냈냐면 사실 이번 주에 우리 하우스 전망에 보면은 결국 환율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고 예. 그래서 달러나 위안화의 흐름이 중요한데 나름 우리 신중호 이 기본적인 게 환율이라는 게 결국 그 나라의 GDP 비중이라는 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인데
7, 8, 9페이지를 보면 유럽이 좀 낮이고 미국은 슬로워해지고. 이게 맞나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항상 유럽이 좋아진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럽이 바닥을 찍고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미국보다 유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은 제일 강해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해요. 예. 강한 걸로 치면 제일 강한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미국에 대해서 겨는 기대감이 슬로우해진다라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일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 봐라. 유럽은 도저히 더 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 예상치하고 유로존 소비자 신뢰 지수 보시면 처음으로 예상치를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치가 앞섰습니다. 굉장히 2015년부터 19년 현재까지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상이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상치가 발표치하고 붙을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는 심리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살아나야지 독일이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려 왔었는데 프랑스 제조업 PMI나 프랑스의 서비스업 PMI가 올라가면서 더군다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은 저는 유로존 경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국은 분명히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번 주에 발표될 거 중국 제조업 PMI가 50 깰 수도 있다라고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이게 된다. 언제 나오지? 다음 주말에 나오나? 주말은 아니고요. 제가 시기를 27일인가 8일인데 제가 정확하게 야, 근데 난 이거 이후에. 데이터 보다가 10페이지의 왼편 그림을 보니까 위안화 결제 비중이 꽤 유지가 되는구나. 이게 사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걸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자꾸 위안화로 유가 결제하고 막 자꾸 어쩌면 미국 근데 뭐 너무 미약한 수준이죠. 2%면. 너무 2%인데 이걸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중국 애들은. 굉장히 계속. 긴 얘기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이거는 중국한테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봐서 항상 보고는 있는데요. 이게 안 빠지고 이게 빠져나가다가 2018년 중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위안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나도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에 왔다가 중국이 어쩌면 다시 올라오는 게 미국이 입장에서 신기가 불편할 수 있는 이슈거든. 이게 어떻게 했던 간에 기주통화 체제의 핵심은 브레튼 우즈 체제고 달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수출 안 좋겠네. 한국은 이게 20일 수출 증가율이 굵은 선인데 이게 빠졌거든요. 이거는 지난주에 발표된 거고요. 한국 수출 증가율은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20일을 따라간다라고 보면은 훅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12페이지 내용이에요. 신중호 팀장이지만 결국 약간 달러는 강세보다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네, 금요일 날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게 그게 그냥 로이터 통신에서만 나와가지고 저도 이게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가지고 자료를 못 썼었는데 일요일 날 와서 확인해 보니까는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프레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명확합니다. 인위적으로 통화를 약세로 만드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거를 수입해오는 물건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사실 이 인위적이냐 아닌적이냐를 미국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너네 전부 다 통화 강세로 보내라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발표 나오면서 미국 달러 인덱스 이거 시간 30분 단위 그래프인데 오른쪽 위에 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게 예. 30분 단위였구나. 예, 30분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 펀더멘탈 상으로 안 좋은 거 원화가 안 좋은 거 맞는데 1200원 수준이면은 이제 다 올라왔는데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내려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번에 이 상계 관세 얘기가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트리거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내려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한국한테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길게 보면 나빠지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원달러 환율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제 신종화 팀장이 네. 미국 대비해서 유럽 경제도 좀 나아지고 있고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은 안 하는 것 같고 네. 상계 관세까지 나왔으면 좀 이제는 원화도 약세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 수출 데이터 안 좋아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응해 오는 게 5월이었잖아요. 수급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면 원화가 이제 좀 고점 치고 내려올 때 사실은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더불어서 재밌는 게 주디 셸튼 최근에 이제 전 백악관 저기 대통령 자문인 연준 이사의 유력한 여자분이 계신데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냐면 연준이 초과 지준에 돈을 주는 게 은행들이 그냥 나이브하게 돈만 좀 박아놓고 잘 대출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이 5월 초에 연준이 금리 인하는 안 했지만 IOER이라는 그 초과 지준에 주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걸 5bp 정도 내렸어요. 시장에서는 아니면 연준에서는 뭐 그건 그냥 테크니컬한 거야라고 하지만 이 IOER이 뭐냐면 페더럴 펀드의 상단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좀 금융위기에는 매우 중요했어요. 약간 좀 뭐 테크니컬하긴 하지만 IOER하고 EFFR 그 Effective Federal Fund Rate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스프레드를 구해보면 그게 아비트라지가 돼요. 왜 무슨 말이냐면 페더럴 펀드 시장에서 은행들은 그걸 갖고 차입을 통해서 연준에 갖다 주면 그만큼의 먹는 거예요. 아비트라지. 즉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상당히 많았고 이 아비트라지하고 달러 인덱스 그려보면 동일하게 갑니다. 근데 이걸 내려서 아비트라지를 할 수 없어요. 재정 거래의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에서의 달러 수요는 그걸로 인한 거는 죽은 거죠. 그러면 굉장히 단기 자금 시장이었고, 근데 아까 유럽의 얘기, 더불어서 상계 관세 관련된 무역과 관련 얘기, 그리고 자기의 단기 시장에서도 달러를 이제는 좀 달러가 너무 강했다라는 미국 스탠스가 뭐 전방이 여러 방향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하게 생각하면 무역 갈등 이슈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달러가 더 강해지는 이슈이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네 기업들이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 얘기라서 어느 정도 화웨이를 꺼내 들었다라는 거는 좀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좀 강수를 둔 것도 된다라는 얘기도 드리는 거고, 그거를 배제하고서라도 미국이 중국하고는 싸우지만 일본, 유럽, 멕시코 이런 애들하고는 또 무역량을 더 늘리기 위한 인도하고도 다 휴전하겠죠. 그러니까 더 그 디맨드를 더 놀리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거죠. 달러를 약하게 만들면서. 인도도 굉장히 그 영어 쓰는 나라예요. 인도도. 네. 사실 어쩌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까 제일 처음에 정치적인 이벤트를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을 친다 그러면 다른 애들하고는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친다면 다른 애들하고 협력을, 물론 그 사이에 끼는 우리 미국은 한국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한국의 또 수출은 또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다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받아들이면 우려는 반영했는데 앞으로 달러가 조금은 강하게 갔었던 것들이 내려오면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지금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곳곳이 다 지뢰들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죠. 유가도 보더라도 오페크 여기에 자료에 쓰였지만 워낙 수요 부진으로 내려온 유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최근 회의 전까지 좀 안정돼 있지만 이게 또 갑자기 뭐 정치적 이슈로서 이게 되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또 사우디 입장에서는 계속 감산을 정말 되도록이면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유가 부분은 뭐 60불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라 평균 유가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가는 코스트라는 측면만 받아들이면 대부분의 산유국을 빼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유가가 낮아야 뭔가 정책을 쓸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뭐 우리는 다 모닝미팅 참가했으니까 우리 주니어 애널리스트가 데뷔를 했는데 이제 항공주였는데 법인에서 저한테 잠깐 얘기를 하는 게 항공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환이라던가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당연하다. 저 여건이 되게 안 좋다. 원화는 약하고 유가는 높으니까. 그쵸. 근데 이거가 반전됐을 때 이제 자료의 논지는 좀 올 하반기 갔을 때 보자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매크로 변수가 불확실하니까 예를 들어서는 항공주만 하더라도 이익 추정이 상당히 이런 식으로 좀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익 추정을 보면 저희가 염동찬 연구원이랑 계속 추정을 해왔지만 15페이지 그림 보면 많이 진행된 거는 또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 많이 진행은 됐죠. 여기서도 추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현재 수준은 보시면 거의 2016년까지 주가는 다 빼놓은 건 맞아요. 2016년에 실적 레벨까지 다 내려간다라는 가정을 이미 시장은 반영을 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하향 조정폭은 조금 줄어드는 것도 또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16페이지다 보다시피 뭐 코스피 200만 놓고 보면 진짜 많이 왔네. 많이 오긴 많이 그러니까 하단이 이런 굉장히 불안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뻔한 얘기지만 밸류에이션이 뭐 이게 이 정도 와 있으면 주간 단위로면 0.78배 다가서는 느낌까지 200 기준으로 온다면 근데 이게 또 환을 감안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환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러면은 환이 여기서 뛰어오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기준으로 1,200원 전후가 어쩌면 맥스라 보면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MSCI 이슈가 이번 주에 있는데 이게 의외로 나는 이렇게 뭐 큰 파고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도 잠깐 드네 갑자기. 이번 주에 외국인 한 이번 주란다. 5월 8일인가요? 9일인가 3% 뺀 날부터 계산해 보면 한 1.8조 달러 정도 달러인데 1.8조 원 정도 팔았더라고요. 근데 계산 방식에 따라서 어디서는 뭐 3조 원 나간다고 하는데 뭐 1조 원이라고 보면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30포인트 정도 남은 거죠. 그러면 또 공교롭게도 한 2010 정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사실 또 좋게 생각하면 다음 주부터는 그 이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지수가 얼마다기보다 우리가 전반적인 데이터를 업데이트 외주하면 오늘 좀 보는 느낌은 일단 환만 좀 진정돼도 네. 약간 나아지는데 환은 미국에서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서서히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다음에 금리가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게 금통위가 금요일에 있어요. 금통위가 금요일에 있어가지고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아직은 살아 있는데 그래도 소수 의견은 나올 수 있다 봐 나는. 예,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환율에. 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화해 이슈인데 이게 참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IT 쪽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해보면 네. 이게 뭐 화해를 갑자기 오늘 딱 끊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렇겠죠. 근데 미국도 이게 걸려 있잖아요. 미국도 걸려 있고. 네. 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나는 요즘 그 생각은 해요. 저는 약간 친미주의자예요. 아시다시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근데 한편에서는 화해도 감청을 했을 텐데 미국은 감청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어쩌면 미국이 쌀 잘라버리는 느낌? 제가 아까 위안화 결제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시진핑 관련 책을 읽다 보니까 시진핑이야말로 그 모태똥의 후예다. 왜냐면 그때 어떤 청소년기를 보내가지고 굉장히 어쩌면 모태똥의 사상? 그게 많이 사회주의자라는 거지. 기본적인 머릿속 깊이 있는 데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국의 그리고 굉장히 중국의 중화 사상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이분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화해 같은 것도 2, 30개 못 물러나는 것 같은 느낌. 시진핑이 지금 중국이 체력이 안 되는데 미국의 맞짱뜰 체력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등소평 말했던 도광장애가 여전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중국의 체력이. 근데 이제 그렇죠. 너무 한번 나 약하지 않아 이거 하다가 이게 좀 심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 최강희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관심 많으니까. 근데 시간이 좀 시기가 좀 안 좋게 엮이긴 했어요. 시진핑이 여기서 물러나면은 솔직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재가 이제 시작된 건데 장기 집권이잖아요. 장기 집권 체제를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미국한테 진다. 그게 저는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체력이 안 돼. 중국이 보니까 그냥 물러서 줘야 되는데 안 물러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그 접점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게 화해 같다는 느낌. 이거는 우리 새끼리 편하게 하는 얘기야. 주말에 나도 고민이 돼서 집에 있는 거 이거저거 지저도 보고 하다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인민들에 대해 가지고 시진핑이 물러났다라는 느낌을 안 주면서 미국은 트럼프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어떻게 먹을 수 주느냐. 그러니까 저번에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자는 거였는데 미국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굴욕적인 걸 요구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단어 선택의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접점을 찾기 위한 단어 선택.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되게 명분을 세워주면 되는데 이게 안 돼. 그게 걔네들이 둘이 합의한다고 안 볼 거잖아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딱 싸우고 막 으르렁대고 뭐 만나고 했을 때 서로가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을 만한
적당한 단어를 만들어주는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도 끌어들이고 하와이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대만을 요즘 끌어들이는 폭이 중국에 대한 엄청난 이거 위협이거든. 두 개의 중국이라는 거는 결국 시진핑이 어쩌면 중화 사상을 하면서 중화 아편 전쟁 이후에 그걸 기억나요? 그 시진핑이 그 천안문에서 그 무슨 열병식 같은 거 할 때 아편 전쟁을 딱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얼마나 중국 애들한테는 그게 모욕적이었던 기억이겠지. 그러니까 그걸 극복했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또 이게 되면 참 쪽팔린 거니까 얘들은 지금.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봐야죠. 6월 27일에 기대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 걔 둘이서 얼굴 맞대고 얘기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블랙스완이 있다면 둘이 감정적으로 가다가 정말 패권 전쟁화 돼가지고 대만 해협에서 뭔가 대포 소리 나면 이거 그러면 주식 사야죠. 대포 소리에 네. 알았어. 1950년대, 60년대 보시면 소련하고 갈등했을 때 쿠바에 뭐 핵무기 뭐 장착한다, 막 이런 얘기들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가 저점이었어요. 그렇게 못 갈 것 같아요. 중국 내 생각엔 아니 화해를 뒤져보면 볼수록 이거는 우리가 아는 기업의 형태도 아니고. 그건 맞죠. 뭐 이거 정확히 말하면 국영 기업 같고 그리고 어쩌면 중국이 이 화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어떤 힘을 이게 정말 그 미국한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 안 될 거 아니야. 시스템은 다 뺏겨 있잖아 지금 어쩌면 미래에는 이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미국이 용납을 안 하네. 그렇죠. 내가 요즘 느낀 게 미국은 정말 용납을 안 하는 나라구나. 진짜 전에 우리 셋이서 농담처럼 얘네 일본을 중국은 일본처럼 안 무너질 거다 했는데 미국은 정말 이거 조금이라도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군사력, 그다음에 화폐력 같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제 항상 대체의 관계는 있기 때문에 일본이 망했다고 전세가 망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웃긴 게 이제 이번 주에 18페이지 봤더니 런정페이가 참 말을 많이 하셨네요. 화이 회장 이거는 뉴스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참 하나 뭐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한마디에서는 뭐 저는 연준 의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높여야 되는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던 특징들 뭐 22페이지 보시면 뭐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물가 상승률 2%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라는. 이 사람 넣었는데 주지 셜튼. 네, 이 여자가 연준 들어갈 것 같다고 다 그러는데. 네, 주디 셜튼 보시면 초과 지급 준비금에 이자를 주는 연준의 현행 방식은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게 만든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IOER 이 부분이고 그리고 뭐 달러스 연은 총재는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낮아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에는 주시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 파이터는 아니에요 지금 연준은. 혹시라도 모를 예를 들어서 뭐 무역 갈등 이슈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직은 작은 편이지만 주시해서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사라지게 하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연준이 무역 갈등 이슈도 있었지만 연준의 굉장한 그 인플레 파이터와 타이트닝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이머징들 뭐 성장성 있는 애들도 통화 정책으로 뭔가 더 부스트업을 시킬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라졌다. 뭔가 그래도 금리도 내리고 돈도 풀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요즘 주말에 뭐가 생각나면 아베가 트럼프한테 정말 열심히 잘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일본이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저렇게 왜 굴종적일까 그러는데 아베야말로 정말 어쩌면 일본의 민족주의자 대표적인 명문 집안의 이런 사람인데 핵포탄 한번 맞고 한번 두드려 맞아봤기 때문에 일본은 저러는 거고 우리가 지금 미국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최근에 미국 행태 왜냐면 내가 미국이 강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 안 나겠지만 옛날에 유로화가 엄청 강했던 거 기억나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유로가 굉장히 대체할 거라고 했었고 유로는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 근데 결국 유로도 어쩌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 저렇게 됐잖아 재정이 겪으면서. 그렇죠.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란 나라는 도전을 나 요즘 드는 생각이야.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구나. 중국이 도전을 했구나.
중국이 좀 약해지겠구나 생각이 자꾸 드니까 요즘은 난 그게 고민이야 오히려. 24페이지. 저는 마테오 실바니나 마린 르펜이 한 얘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요번에 이제 유럽 르펜이 옛날 그 르펜 딸인가? 모르겠어요. 르펜이라고 옛날 르펜이 옛날에 누군지 모르겠네요. 좀 이상한 아저씨 있었어 여기도 약간 퍼플리즘 하는 딸일 거야 마틴 르펜이. 그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유럽 의회 선거 끝났잖아요. 요번 주말에. 그래가지고 아마 극우나 극자 쪽이 올라올 것 같은데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유럽이 지난 그 2000년대에 무너졌던 이유 중에 높았던 유로화가 무너진 이유가 유럽이 스스로 재정이나 부채를 너무 옥죄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 지금부터는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극우나 극자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은 긴축 정책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극우나 극자 쪽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극우하고 극자하고 다르실 거예요, 아마. 이 유럽의 극우하고 극자라는 애들은 조금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있는 그 부분이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ECB가 오판을 했었던 그때 트리셰 총재일 때 금리를 올려갖고 재정이익이 팡 터진 거거든요. 물론 뎁도 많긴 많았어요. 근데 버냉키가 ECB 저렇게 되고 일본이 예전에 금리 섣불하게 긴축했다가 장기 불안 가는 거 보고 돈을 더 푸는 사이클이 미국이 살아난 사이클이거든 지금. 그냥 단정히 멀리 찰 것도 없어. 중국에 과연. 내가 항상 내 주위가 내 나이 되면 한 10년 전부터 이제부터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금리 끝나고 나서 금리 올라갈 거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으로 돈 밀리는 걸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액션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돈 값어치는 계속 떨어졌고, 이거 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뭐가 변했다 생각해 보면 어느덧 그게 묘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전처럼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이런 사이클이 잘 안 나오는 그림.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나라만의 이슈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요즘 드는 생각이 이게 또 아침에 주소 없이 가서 그렇지만 항상 금융위기에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유로존도 한번 트리시가 실수 한번 했고 작년에 미국이 한번 실수 한번 했고 그렇죠. 이번에 중국도 한번 실수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가 난 다 공멸하겠구나 생각이 들고 나면 정말 좋은 장이 올 것 같은데 그게 오겠냐가 언젠지를 모르겠고 중국이 여기서 삐딱선 타가지고 안 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액션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함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유럽 의회 선거도 있었지만 이제 2010년대와 같은 유럽의 유로화가 깨지기 시작한 게 금융위기 직후에 긴축하면서 그때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유로화가 이제 유로화에 회치했는데 결국 너무 타이트한 그 긴축 그다가 이제 독일식의 어떤 허리띠 쥐어짜기가 살아는 났는데 확장은 안 된다라는 거를 유럽 의회에서도 선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도 작년에 긴축을 해봤지만 그리고 자산도 줄여봤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미국도 이제 성장률이 뚝뚝 빠질 수 있으니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정 확대도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돈을 풀어서 정부가 키가 돼서 경기를 살려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에는 너무 주가가 너무 빠져서 G20를 통해서 다 돈 풀자라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결과론 쪽으로는 한 목소리인데 서로가 으르렁 되다 보니까 재정 확대와 긴축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과론 쪽으로는 금융위기 이후의 방향하고는 동일한 거죠. 돈도 풀고 긴축도 안 그래서 하고. 주말에 고민하다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또 이대로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는 선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파국으로 가는 건 서로 너무 약점들이 서로 쥐고 있어가지고 쉽진 않겠다. 그래서 범피로드란 말이 맞겠네. 그냥 그 과정 동안에는 울퉁불퉁하게 계속해서 가긴 가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가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지만 긴 사이클을 얘기했었던 이유는 대응이 있고 그 대응에 대한 방향성은 생각보다 강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여러 가지 우려를 풀리 반영해서 좀 안 좋은 가격까지 온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보다는 몇 달 후 예를 들어서 분기 이후 내지는 하반기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지수의 레벨이
분명히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저희는 베팅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말 없으면 아니 저요? 뭐 경제 별로 바뀐 거 없어가지고 작년에 안 좋다라고 그랬다가 올해 좋다라고 아니 올해 뭐 또 문제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경제 성장률로 얘기하면 0.1%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퀀트적으로 보거나 이랬을 때 바닥이라고 보이면은 사실은 사놓으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좀 뭐 조심스럽지만 뭐 여기서 파국으로 가진 최소한 않는 것 같으니까 이번 주 고민이 많은 주거든요. MSCI 이슈도 있고 막 그런데 너무 두렵게만 한 주를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짓죠. 예. 이리오너라 이리온.